선대위 해체 선언 이후에도 국민의힘 내홍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의총에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대표도 선거를 지면 당이 해체된다며 맞받았습니다. 아는 기자 출연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냉동창고 공사장에서 화재 진압과 수색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숨졌습니다. 내부에 투입된 뒤 불이 다시 확산되는 바람에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880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이 자신이 살던 상가주택 3층에서 체포됐습니다. 잠적 직전 구입했던 금괴도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집중 분석합니다. 전 국민에게 최소 100만 원씩 지원금을 주자고 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사용하는 전자출입 명부가 오늘 오후 또다시 먹통이 됐습니다.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자중 질환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있죠. 오늘 종일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오전엔 윤석열 대선 후보가 승리를 외쳤지만 이후 의총에선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조금 전에 의총장에 직접 섰는데요. 수습일까요? 파국일까요? 국회 현장 연결합니다. 정한희 기자, 오전 10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의총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 벌써 9시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참석해서 자신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당 혼란과 윤 후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이 대표의 언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개편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오늘 아침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의 임명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나서며 윤 후보와 갈등이 재점화되자 비판 여론은 거세졌습니다. 의원들은 이 대표가 직접 비공개 의총에 나와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이 대표의 발언을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를 두고 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의원들은 의총에서 이 대표의 언행에 심각한 일탈이 있었고 절대 다수는 당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까지 마련했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결의안을 최종 확정하자고 뜻을 모았고 5시 30분쯤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한 겁니다. 현재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총 진행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온종일 이어진 이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 요구가 아주 거셌거든요. 자, 이준석 대표, 그럼 이 대표직을 유지뿐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여지를 남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30분 동안 격정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사퇴설에 선을 긋고 만약에 의원들이 복귀를 명하면 어떤 직에도 복귀하겠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 해야 하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대위직에서 사퇴하고 2주간 복귀하지 못한 것은 당의 기대를 갖고 있는 젊은 세대와 함께 가려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본질은 이준석의 사과와 반성을 시작으로 해서 젊은 세대가 다시 우리 당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 지지율이 고전을 겪는 것은 너 그럼 이재명 찍을 거냐, 정권 교체 안 할 거냐는 와닿지 않는 명분을 내세워서라고 했습니다. 진짜 표를 받아오려면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후보께서 어제 천명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결의를 할 수 있을 때 열흘 내로 저는 그 지지층은 다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것이고, 의원들을 향해서는 이준석과 싸우지 말고 우리의 안 좋은 모습과 싸워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민주당보다 못한 게 뭐냐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 마음만 모으면 내일부터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에게는 연습 문제라는 식의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했는데요. 불편했다면 죄송하지만 비단 주머니와 같은 용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총장 앞에서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기 전에 이미 한바탕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기자들을 내보내고 진행된 그 비공개 의총 때 안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거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시간 반 동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 해결위한 채택을 두고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들은 거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A 의원은 오만 방자를 넘어서 정신 나간 것이라며 어린 치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B 의원은 조국과 김어준 같은 행태, 조어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찌질이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C 의원은 참지 못하는 성격과 관종은 고쳐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 안에도 사이코패스와 양아치가 있다. 참다 임계점에 왔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선 승리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 이걸 실현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고 당대표가 아니라 해당 대표를 하고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당장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퇴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대선 승리도 물 건너간다거나 젊은 당대표도 포용 못한다고 비난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당대표 탄핵으로 비칠 것이라며 싸움만 하는 모습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처음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첫날 윤 후보 하루는 어땠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출근길 인사부터 주택 공급 공약 발표까지 바쁘게 보낸 그의 하루를 이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8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진 촬영을 요청하며 호응하는 시민이 있는 반면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대중해주세요. 지하철역 출근 인사는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만나 제안한 연습 문제 중 하나인데 오늘 새벽 윤 후보가 전격적으로 결정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연습 문제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권영세 본부장은 다른 사람의 권유와 압박이 아니라 후보 본인이 고심 끝에 했다는 건 쇄신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는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바뀌겠다, 더 절박하게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자신부터 각고의 노력으로 크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국민의 마음을 잃지 못하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들에게는 지역으로 가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후보는 수도권을 겨냥한 주택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들 간의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봉합 기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 내부 분위기가 현재 비공개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분위기 정도, 이 분위기는 파행이 아닌 말씀하신 것처럼 봉합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내부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일단 이준석 대표의 자제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젊은 꼰대 모습 보이지 말고 발언을 자제해 한 팀으로 가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후보와 대표 모두 반성하고 원팀을 넘어 드림팀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제2의 울산 회동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참, 이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 오늘 하루 요동을 쳤어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 온탕과 또 냉탕을 오가는 연속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전 여의도 출근길 인사로 이 대표를 품는 모습을 보이면서 화해의 무드가 펼쳐지나 싶었지만 곧바로 이 대표에게서 돌아온 답, 관심 없다였습니다. 이철규 의원을 전략기획부본부장에 임명하는 안을 놓고는 다시 이견을 보이면서
두 사람 간 신경전은 다시 펼쳐졌습니다. 현재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금 국회에서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죠. 서로의 불만을 토로하고 오해를 풀 경우 이 내부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자, 이 아는 기자 아자에 들어온 시청자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가죠. 네.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오늘 뭐 이제 의총장에서 잔뜩 이야기를 했는데 뭡니까? 시청자 질문이 가장 저희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대표가 조금 전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대위 업무를 보지 않은 것은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돌아가기 위해서다. 여전히 젊은이들이 국민의힘에 기대를 갖고 있어 자신이 대표한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또 이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2030 세대를 업고 자기 정치를 한다거나 감정에 너무 치우쳐 정권 교체라는 당의 염원을 외면한다는 등의 비판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안의 분위기는 뭐 봉합 기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의원들은요 이준석 대표가 뭐 후보를 다시 비판하거나 분란을 일으키면 뭐 사퇴 결의를 하겠다 이런 경고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의원들이 사퇴 결의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의원들이 당대표 사퇴 결의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게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당원 소환제라고 해서 당대표 등 이 선출직을 상대로 일종의 탄핵 절차를 밟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청구부터 실제 처리가 되기까지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결국 당내 의원들이 이 말하고 있는 결의안은 실제 이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압박용 카드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윤 후보 생각은 뭡니까? 이 윤 후보가 모든 책임은 이제 후보인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윤 후보 싫으나 좋으나 이 대표는 같이 가야 할 파트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윤 후보의 지하철역 출근길 인사, 이게 오늘 새벽 윤 후보가 갑작스럽게 결정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표가 제안한 나머지 연습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수용해서 준비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갈등 해소를 위해 후보가 품고 가겠다는 제스처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갈등 상황에서 윤 후보와 이 대표 주변인들 사이에 갈등이 큰 게 사실입니다. 또 선대위 해체에서 보듯 윤 후보는 후보 중심의 선거 활동이 중요합니다. 관계 개선의 제스처는 취하지만 이 대표와의 일정한 거리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갈등을 계속 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대선의 결과가 중요한 게 공통점입니다.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방식의 이견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목적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하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두 사람 간의 갈등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윤 후보 지지층과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층에선 이 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반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선 윤 후보 책임이란 답변이 2배 넘게 높습니다. 국민 모두를 끌어안겠다는 이 대통령 후보의 정치가 지지층만을 바라볼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지지층의 마음을 외면하는 당대표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민심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본인이 임명한 청년 보좌역들도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쓴소리가 쏟아졌는데 몇 개만 골라봤습니다. 꼰대 같다. 윤 후보 입당 이후에 당이 과거로 퇴행을 하고 있다. 제대로 전투도 못 해보고 전쟁에서 지게 생겼다. 더한 말도 많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청년 보좌역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깊이 좀 사과드리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한 게 많았다. 할 수 있는 처분을 다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 후보가 참석 예정이라고 공지했다가 스피커폰 통화로 참석을 대신해 논란을 빚은 청년 간담회에 대해 다시 사과한 겁니다. 그러면서 2030 세대를 치켜 세웠습니다. 2030 세대들이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특히 30대 청년들의 그 세상을 보는 이 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고
청년 보좌역들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원칙 같은 수상적 가치를 외치실 때가 아닙니다. 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후보님의 이미지가 꼰대이자 수동적인 후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외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카리스마 있었던 검찰총장 시절에 저는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네, 지금 그 모습들이 많이 퇴색된 것이 국민께서 윤석열 후보님께 실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준석 대표를 품고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에게 삼고초려를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긴밀하게 협력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행사 갈 때 항상 같이 다니시고.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끌어안아서 대승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고초려가 필요하다면 하셔야 됩니다. 청년 보좌역들은 공통적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기획 참여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윤 후보는 청년들이 주도하는 행사는 간부들이 주도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신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16시간 만에 불길은 잡았지만 안타깝게도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3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7층짜리 신축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주변 하늘을 온통 덮을 정도입니다. 야, 이게 뭐냐? 지나갈 수 있나? 경기 평택시에 있는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1시 46분. 이 불은 건물 1층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현장엔 근로자 5명이 바닥 공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늘 오전 6시 반쯤 큰 불이 잡히자 대응 단계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소방관 5명이 인명수색을 위해 건물 내부로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사그라들던 불씨가 갑자기 커지면서 오전 9시 21분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2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나머지 3명은 2층에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관 3명은 무전이 끊긴 지 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산소통과 액화 석유 가스, LPG 등 용접 장비와 보온재가 상당량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명 검색 및 화재 진압을 하다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화재가 확산돼서 고립된 걸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6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장에선 지난 2020년 12월에도 5층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불이 난 이유와 당시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 순직한 3명의 소방관은 모두 같은 팀 소속이었습니다. 경력 28년의 베테랑 선배와 이제 8개월 된 새내기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함께 뛰어들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진 기자입니다. 미안하다. 꼭 천국에서 이 사수와 우리 아들 항상 따라갈게. 사랑하는 아들이 변을 당했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최대 50분을 버틸 수 있는 산소통을 메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 뛰어든 소방관 3명은 다시 치솟은 불길에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송탄 소방서 119 구급대 팀장인 이영석 소방인은 임용된 지 28년 된 베테랑 소방관으로 앞장서 화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1살 박수동 소방교는 6년차, 25살 조우찬 소방사는 지난해 임용된 새내기로 근무 8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소방관 2명 역시 같은 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순직 소방관들의 빈소는 평택 제2장례식장에 마련됐고 합동 연결식은 모레 오전 경기도장으로 엄수됩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절차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훈장과 1계급 특진이 추서되는 한편
국가유공자로 지정됩니다. 경기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지 불과 6달 만에 또다시 소방관들의 희생이 이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회사 돈 1,880억 원을 빼돌린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어젯밤 이렇게 검거가 됐는데요. 멀리 가지 못하고 본인이 살던 상가 건물에 숨어 있었습니다. 1kg짜리 금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돈을 혼자 빼돌린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헤딩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 호송차에 오릅니다. 회사 돈 1,880억 원을 빼돌리고 잠적한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입니다. 회사도 횡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돈도 횡령하시고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씨는 어젯밤 9시 10분쯤 파주시 상가주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종적을 감춘 지 6일 만입니다. 체포된 상가주택은 잠적하기 전 아내에게 증여하고 대출금을 상환했던 건물입니다. 경찰은 이 건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거 장소엔 금괴가 든 상자도 발견됐습니다. 파란색과 검은색 상자 22개가 나왔는데 1kg짜리 금괴 수백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씨가 잠적하기 전 사들인 680억 원어치 금괴 중 300억 원어치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횡령 과정에 윗선의 지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잔고를 허위 기재한 행위는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했단 겁니다. 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는 일절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이 씨 명의로 된 250억 원 상당의 은행과 주식 계좌를 동결하고 이 씨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이 오스템 직원이 오늘 집에서 발견된 그 금괴들을 살 때 모습입니다. 이 씨가 사려고 한 금괴의 양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톤입니다. 실제 800kg 넘게 샀는데요. 금을 파는 직원이 의심을 하자 1,100억 원이 찍힌 이 계좌 잔고까지 보여줬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남성 4명이 둘러앉아 파란 플라스틱 상자의 내용물을 살펴봅니다. 상자에 든 물건은 무게 1kg짜리 금괴. 상자 아래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금괴 개수를 확인하는 사람.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입니다. 금괴를 사기 전 마지막으로 물건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씨는 지난달 11일 금거래소에 처음 찾아와 장기 투자 목적이라며 금 1,000kg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개인이 사기엔 너무 많은 양이어서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잔고가 1,100억 원이 넘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보여줬습니다. 자기 계좌를 보여줬고 17일 날 100억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런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씨는 이후 8차례에 걸쳐 681억 원을 판매업체에 입금했고 잠적 이틀 전까지 6번으로 나눠 금 851kg을 전달받았습니다. 첫 거래 때 직원이 집까지 배송해주겠다고 했지만 이 씨는 주소 노출을 꺼리며 거주지 인근 주택가 거리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후 거래부터는 직접 판매업체 지점으로 찾아와 승합차에 100kg씩 싣고 갔습니다. 이미 돈이 지불된 855kg 중 미처 받지 못한 4kg은 어제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씨는 판매업체에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출장이 잡혀 있다며 거래 일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씨가 언급한 지난달 29일은 회사에 무단 결근하고 잠적하기 하루 전입니다. 이 씨에 전달된 금괴 상자는 모두 40여 개. 경찰은 어제 발견한 22상자 외에 나머지 금괴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이 씨는 본인이 원래 살던 건물 3층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들킬 만한 곳에 숨었을까 의문이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성혜란 기자 보도 보시고 이 기상천외한 사건 아는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거주하던 파주의 4층짜리 상가주택.
지난 2016년 11월 이 씨가 사들인 뒤 지난달 9일 아내에게 증여했던 곳입니다. 이 씨 부부는 4층에서 거주해 왔는데 이 씨는 3층에 숨어 있던 중 체포됐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씨는 한 달 전부터 3층에 은신할 공간을 마련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 씨는 지난달부터 3층에 머물던 복수의 세입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세대는 실제로 이 씨가 요구한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주지를 옮긴 곳은 이 씨가 잠적하기 전 처제 부부에게 증여했던 상가 주택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씨가 잠적 한 달 전부터 금괴 보관과 은신을 위해 건물 3층에 공실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이 씨는 4층에서 3층으로 집기 등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가족들이 임원으로 등재된 가족회사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신변을 정리해온 이 씨. 인근 주민들은 이 씨의 가족이 지난달 들어 부쩍 자주 만났다고 기억합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은신처를 마련하고 잠적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아는 기자 또 아자입니다. 금괴까지 등장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취재한 사회부 최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직원이 검거가 되면서 이 기가 막힌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상상을 넘어선 이 범행 규모에 놀랐다가 결국에는 이 잠적 엿새 만에 체포로 끝난 사건이었죠. 코스닥 상장사이자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회사 돈 1,880억 원이 사라졌는데 범인, 이 재무팀장인 이모 씨가 범인이었습니다. 이 잔액 증명 서류를 위조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는 종적을 감췄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체포된 것입니다. 야, 이 1,880억 원, 이 많은 돈을 이 사람은 어디다 쓴 겁니까, 그럼? 사실 이 씨는 이 증권가에서는 1977년생 파주 슈퍼개미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돈을 쓰는데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번 살펴볼 텐데 횡령액이 1,880억 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반도체 소재 회사인 동진세미캠에 1,000억 원대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가 되팔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요. 아내와 여동생 그리고 처제 부부에게 건물을 증여하거나 잠적하기 전에는 담보대출을 갚는 데 10억 원가량을 지출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680억 원 상당의 무게 1kg짜리 금괴 851개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금괴가 참 놀라운데요. 네. 그런데 이 금괴에 이 발목이 잡혔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씨에게 금괴를 팔았었던 이 판매업체의 직원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거래소 직원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 횡령 사건 보도를 보고 지난 3일 오전에 경찰에 제보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금괴를 싣고 간 이 차를 추적하면은 이 씨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취지로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해외 출국설부터 밀항설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이 금괴 판매업체 측의 제보가 중요한 추적 단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돈을 이제 횡령을 했으니까 해외에 나갔을 수 있다 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정작 잡힌 곳은 본인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이 어울리는 대목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경찰은 최근에 이 CCTV 확보 그리고 가족 면담을 하려고 이 씨가 거주하던 상가주택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와 금괴가 모두 발견된 곳은 이 씨 가족이 살고 있는 4층이 아니라요. 3층이었습니다. 어제 경찰은 이 4층뿐만 아니라 3층의 다른 호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확인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3층에 혼자 있었던 이 씨를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체포 장소에서 금괴도 압수됐는데 결국에는 금괴 행방을 쫓다 보니 이 씨까지 붙잡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변호인 측은 윗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윗선 개입 여부부터 포함해서요. 이 공범의 여부까지 모두 수사 중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찰이 횡령한 돈의 흐름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서 이 복수의 계좌로 돈이 보내진 기록을
확인했는데 이 돈이 들어간 계좌 주인이 여러 사람이라는 점에 일단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금 흐름 수사가 좀 더 진행되어야지 이 윗선 개입 여부도 규명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검거가 됐으니까 이제 돈을 찾아야겠죠. 어느 정도나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오스템 측에서는 오늘 발표하기로는 이 1,500억 원까지는 회수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취재를 좀 종합해 보면은 경찰은 일단은 잔고가 200억 원 가량 되는 이 씨의 계좌를 이미 동결했고요. 여기에 이제 이 씨가 검거 과정에서 어제 회수했었던 이 300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발견해서 압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씨가 산 금괴의 절반 정도만 아직 소재를 파악하고 나머지는 추적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종합해 보면은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금액, 현재로서는 500억 원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머지 1,300억 원은 수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부분이 조금 까다롭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횡령한 돈으로 가족들의 대출금을 갚아줬다는 의혹은 있지만 이 자금의 출처 자체가 이 횡령한 회사 돈인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측이 아마 이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찾으려면 갈 길이 멀군요. 네,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도심 주차장 건물 4층에서 SUV 차량이 추락했습니다. 지난달 말엔 부산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택시가 건물 벽을 뚫고 도로 위로 떨어졌죠. 주차장 추락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 사이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안쪽으로 흰색 SUV 차량이 뒤집힌 채 위태롭게 지붕 위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 남대문 시장 인근의 4층짜리 주차장 건물 꼭대기층에서 차량이 추락한 겁니다. 차량은 6m 정도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 사고 충격으로 주차장 1층에 철제 외벽도 부서졌습니다. 사고는 주차장 건물 4층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SUV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SUV 차량은 주차장 외벽을 뚫고 건물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초 진입 차량은 SUV를 충돌한 뒤에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차량 4대를 추가로 들이받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건물이.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차량 속도가 시속 10km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2층 이상 규모의 주차장 외벽은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충돌해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초 실시된 관할구청의 안전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관 검사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뭐 테스트하기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 차량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에 실려있던 지게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떨어지면서 2차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홍진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승용차 운전석 문을 힘껏 잡아당깁니다. 머리 쪽을 잡아. 그래. 뺀 다음에 다시 들어. 승용차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는 운전자. 승용차 왼편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중앙분리대 넘어 반대편 도로에는 지게차와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새벽 5시 25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초 IC 인근입니다. 8.5톤 화물차가 차선 변경을 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지게차가 반대편 차선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마주오던 승합차가 지게차와 부딪히는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쳤고 화물차와 승합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를 앞질러 차선을 변경했던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지게차가 추락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적재 방법이 적절했는지는 추후 수사를 해서 조치할 예정이다. 이제. 음주 차량 추돌과 지게차 추락으로 양방향 통행이 정체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요격이 힘들 정도로 성능이 개량돼 위협적일 수 있는 건데 우리 군 당국은 아직 분석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시험 발사를 통해서 다계단 활공 도약 비행과 강한 측면 기동을 결합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저정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과시됐습니다. 직선 비행만 했던 100일 전 미사일과 달리 이번엔 상하 기동과 좌우 변환 등 변칙 비행이 가능해졌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이라면 현존 미사일 방어 체계론 탐지 요격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속도 역시 지난번 미사일이 마하 3, 시속 3,672km였는데 이번엔 마하 7, 시속 8,568km를 넘어선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했습니다. 불과 100일 만에 기술적 급진전을 이룬 셈입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사거리를 비롯한 그 어떤 재원 평가도 내놓지 않고 탄도미사일이라고만 규정했습니다. 재원과 특성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각을 오전 8시 7분쯤으로 밝혔는데 합참은 이보다 3분 늦은 8시 10분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7의 속도로 날아오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단 81초면 도달할 수 있는데 3분이란 시간은 미사일이 대전 이남에 떨어지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인혜입니다. CJ 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노조원들이 비노조원들의 배송 업무까지 몸으로 막아서며 소상공인들까지 피해를 호소합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상자를 트럭에 실으려 하자 다른 남성이 다가와 몸으로 막아섭니다. 한쪽에선 택배노조 조끼를 입은 남성이 트럭에 실어놓은 상자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택배터미널에서 대리점 소장과 택배노조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건 그제. 대리점 소장과 비노조원들이 배송을 하려 하자 노조원들이 막아서면서 벌어진 겁니다. 제가 배송을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송장에 본인 이름이 적혀있다고 자기 상품이라고 배송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점의 택배기사 11명 중 파업에 들어간 인원은 7명. 고객들의 민원 전화는 하루에 수십 통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그 상품을 받아서 다른 업무를 써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저희 쪽에 이제 클레임이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택배 상자가 볼모로 잡힌 현장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에서는 배송 업무에 뛰어든 대리점주를 노조원이 몸으로 밀쳐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민노총 산하 CJ 대한통운 택배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건 지난달 28일. 제때 배송되지 않은 택배는 하루 평균 40만 개에 이릅니다.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그 물건을 제가 찾으러 허브까지 갔었는데 물건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쌓여 있어가지고 제 물건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고 그런데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소상공인 연합회는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피해가 극심하다며 정상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1인당 100만 원은 줘야 하지 않냐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죠. 그러더니 재원 조달이 마땅치 않자 이틀 만에 이렇게 말을 하며 다시 물러섰습니다. 전국민 지원금만 두 번째 후퇴입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전 추경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힘들다고 인정했습니다. 추경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가장 피해가 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정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앞서 새해 들어 다시 전국민 지원과 소비 쿠폰 형태를 언급했다가 물러선 겁니다. 또 방역 행정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모두의 그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지급됐던 소비 쿠폰이죠. 가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지원입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된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금을 다시 검토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재정적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매우 시급하다, 긴박하다.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난해에 이어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냈다 후퇴한 격이 되자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전국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 신설 논란에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한도 정부가 반대하자 다음 정부로 시점을 미루며 후퇴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요즘 공약으로 눈길을 끄고 있는 이재명 후보네요. 맞습니다. 이 후보에게 이 탈모약이나 임플란트 공약을 이을 소확행 다음 공약 제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저게 이제 소확행이잖아요. 행복을 느낀 탈모인들 보면서 민주당이 좋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요. 민주당이 마냥 행복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한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는 이재명 플러스라는 앱에는 얼굴 상처 치료에도 의료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요구부터 로또 복권 공정하게 관리해달라, 청춘 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의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게 한 의사 모임에서는 항암제도 아직 이 건강보험 적용이 다 안 되는데 이 탈모약 이 공약에 반대를 하던데요. 네. 자, 다 지킬 수는 없을 테니까요. 우선순위 이런 것 좀 만들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야권에서는요, 이 포퓰리즘이 아닌 모퓰리즘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의료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요. 온라인에는 탈모 지원할 돈이 있으면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챙겨라,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는 거냐 같은 부정적인 의견도 다수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많다는 게 좀 부담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 후보는요, 이 앱에 올라온 의견을 전달받아서 검토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또 공약 제안을 독려했는데요. 공약 제안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또 많이 실천할 수 있느냐도 과제가 되겠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댓글 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의 2달 전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우리의 카톡으로, 우리의 텔레방으로, 댓글로, 커뮤니케이트에서 열심히 써서 언론이 묵살하는 진실을 알리고 친구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고 카톡에다가 말이라도 한번 해주고 기사에 댓글 공감이라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때가 언론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우리가 언론이 되자 이렇게 독려를 할 때죠. 맞습니다. 저 이후에 민주당 선대위 일부 관계자들이 대화방을 만들어서 이른바 선풀 달기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누군가 기사 링크를 띄우면 홍보성 댓글을 남긴 뒤에 공감이나 비공감을 누르고 또 완료 인증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이런 게 워낙 민감해서요. 저 정도가 이제 불법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사실 기계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댓글 수를 조작하지 않는다면 불법은 아닌데요. 국민의힘도 상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부 핸드폰을 한번 꺼내주십시오. 윤석열을 쳐서 클릭하시면 밑에 바로 기사가 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 들어가서 한 10개 정도의 기사에 클릭을 하고 좋아요, 싫어요에 어떤 공감을 표시해 준다면 전체적인 여론은 바뀔 수 있다. 홍보 차원에서 한 말이겠지만 저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여론이 좀 왜곡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성준 의원께서 하루 3번씩 인터넷에 접속해 당에 유리한 기사를 클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셨다는데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론은 의도를 갖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당과 후보는 좋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여론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선풀을 달 일이 좀 많아지면 좋겠네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방역 패스를 위해 사용하는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이 오늘 오후에 또 먹통이 됐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사업자들이 QR 체크인 정보 입력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려 하지만 먹통입니다. 화면에는 앱을 다시 실행해달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가뜩이나 장사하랴, 방역 패스 체크하랴 힘든 자영업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먹통이 되더라고요. 완전 당황스러웠죠. 너무 많이 고객들도 불편함을 겪고 저희도 많이 불편함을 겪어서 장사하는데 힘들었어요. 접속 장애가 발생한 건 오후 2시쯤입니다. 3시간가량 오류가 지속되면서 손님들을 줄 세우고 방역 패스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자영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저한테 화를 내시고 이걸 꼭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2시 정도부터 되다가 안 되다가 안 될 때는 아예 안 되다가 계속 로그인 다시 해달라고 그러고. 질병관리청은 클라우드 서버 작업 이후 서버 설정 오류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오늘 중으로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접속 장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방역 패스 시행 첫날인 지난달 13일과 14일 인증자 접속이 몰리면서 QR 체크인이 마비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저는 올해 31살이 됐는데요. 그런데 약국에서 받은 약봉투에는 29세, 만 나이가 적혀 있습니다. 나이를 세는 셈법이 여럿이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요. 방역 패스 적용이나 백신 접종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이 셈법, 스튜디오로 옮겨서 정리해봅니다. 나이를 세는 법 총 3가지입니다. 먼저 태어날 땐 0세였다가 생일을 맞을 때마다 1살씩 먹는 만 나이,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먹는 연 나이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고 해가 바뀌면 1살씩 추가되는 한국식 나이도 있죠. 만약에 지난해 12월 31일 생인 아기라면요. 오늘 기준으로 만 나이는 0살, 연 나이 1살, 한국 나이는 2살입니다. 몇 살? 4살. 지금 만으로 3살이고 한국 나이는 5살이에요. 그런데 다른 기준 때문에 빚어지는 혼동도 있습니다. 올해 3월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려던 방역 패스는요, 연나이가 기준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2010년생부터 고3이 되는 2004년생까지가 대상인데요. 그런데 백신 접종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혼란이 생깁니다. 백신은 만 12세부터 맞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6학년이 되는 2010년생 중에는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이 예고됐던 시점까지도 만 12세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생 중 내년도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교육당국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둔 이유입니다. 연나이와 만나이 그리고 한국식 나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요. 이제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가스값이 폭등해 대규모 폭동과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여객기를 타고 현지에 도착한 한국인들도 공항에서 밤새 발이 묶였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도심의 최루탄 연기가 자욱하고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화염병과 돌을 던집니다. 성난 시위대는 시청사로 몰려가 불을 지르고 상점도 습격해 약탈합니다. 보조금 폐지 뒤 하루 새 2배 급등한 LPG 가격이 유혈 사태를 불러온 겁니다. 카자흐스탄의 물가 상승률은 9%에 달합니다. 알마티 등 주요 도시에서 나흘 동안 이어진 충돌로 경찰 8명이 숨지고 시위대 수십 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мына алып қашпа әңгіме көп болып жатыр мына жерде. Анау болды, мынау болды. Бұл жерде бейбіт шеру өтіп жатыр. 30 жыл жиналған пружина бүгін жазылды. Түнде міне атылдық бәрімізде. 알마티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고 전국에 2주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банды являются, по сути дела,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Они прошли серьезную подготовку за рубежом, и их нападение на Казахстан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и ну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акт агрессии. 시위대는 카자흐스탄의 관문 알마티 공항도 습격했습니다. 어젯밤 현지에 도착한 우리 여객기 탑승객 69명은
밤새 공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30명 가까운 한국 승객과 승무원들은 아침이 되어서야 호텔로 피신했습니다. 옛 소련 6개국의 군사안보 동맹인 CTSO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어 중앙아시아 지역 군사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중국 리그에서도 김연경의 실력은 여전했는데요. 최근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아 뒷말이 많습니다. 중국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다음 행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블로킹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스파이크와 실수를 유도하는 예리한 서브까지. 에이스 김연경이 맹활약한 상하이는 랴오닝을 꺾고 3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구단이 공개한 시상식 사진에서 김연경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팀 최고 선수가 시상식에 빠지는 건 이례적입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김연경이 빠졌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연경 측 관계자는 방역에 따른 인원 제한에 따라 김연경이 시상식 참석을 후배들에게 양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한 최근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연경은 숙소인 호텔과 경기장만 오가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호텔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예 외부 활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도 해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신의 SNS엔 먹고 싶은 한국 음식 수십 개를 올려놨습니다.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진로를 고민할 예정인 김연경. 선수 등록 기간이 지나 당장 국내 복귀는 힘든 가운데 유럽 또는 미국 진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겨울철엔 마치 공식처럼 추위와 먼지가 번갈아 나타나곤 하죠. 내일도 맹추위는 쉬어가지만 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서울 등 중서부와 일부 남부 지역은 먼지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예년 겨울 날씨가 나타나겠는데요. 일부 중부 내륙은 아침에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에서는 여전히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6도, 대전은 영하 7도, 광주는 영하 4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 서울은 4도, 대구는 8도, 부산은 1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주말에도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계속되겠습니다. 모레 밤사이 중북부 지역엔 눈이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사정거리는 우리나라 전역입니다. 유엔 결의 위반을 떠나 우리에겐 그냥 명백한 위협이죠.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은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겠죠. 이런 건 언급 않고 우리 정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한반도가 관리되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관리라 쓰고 방치로 읽는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